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데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센시오에서 출판하고 전성민 님이 지으신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성민 님은 게임으로 20대를 보내고 30대에 군대 제대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2년 만에 검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하신 분인데요. 생각의 변화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낸 도서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여기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수평선이 하나 있다. 수평선상에서 당신의 현재를 점 찍는다면 어디에 찍겠는가? 지금 생각대로 점을 찍기 바란다. 펜이 없다면 마음속으로 점을 찍어도 좋다. 결과를 보자. 당신이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운데에 점을 찍을 것이다. 혹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나이와 기대 수명을 비교하여 점을 찍을지도 모르겠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은 수수께끼 같은 제논의 역사를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발이 빠른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아킬레스가 자신보다 앞선 지점에서 출발한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거북이의 출발선에 도착하는 순간 거북이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있다. 다시 아킬레스가 앞서간 거북이 위치에 도착해도 그 시간 동안 거북이는 또다시 조금 더 전진해 있을 것이다. 간격은 줄어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에 결국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쫓고 쫓기는 상황이 무한히 반복되는 제논의 역설처럼 당신의 현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과거로 바뀌는 중이다. 당신이 현재를 시간의 수평선 중 어느 지점에 찍더라도 그 지점은 더 이상 현재가 아니게 된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수평선에서 당신이 찍은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수평선의 가장 좌측에 점을 찍기 전까지는 지금이 중요하다. 시간의 수평선에서 의미 있는 것은 지금과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흘러간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이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미래의 당신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것이지만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드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에는 다음의 질문들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행동을 이끈다. 계획 없이 배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에 착륙하는 사람은 없다. 인간이 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계획에 의한 것이다. 시작은 소련이 인류 최초로 우주로 쏘아보낸 스푸트니크 무인 위성이었다. 소련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이 되기 이전에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고 공언한다. 세계의 눈이 지금 우주를 향해 달과 그 너머 행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우리 목표로 잡았습니까? 그것은 곧 왜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안에 달에 갈 것이고 다른 일들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이 되기 이전에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는 케네디의 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소련을 따라잡기도 벅찬데 사람을 달로 보낸다니. 1961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 탐사 계획 아폴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계획들도 속속 추가로 수행되었다. 물론 인명의 희생도 있었다.
아폴로 1호는 발사 연습 중에 우주선 속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발도 하지 못한 채 승무원들이 모두 사망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폴로 11호에 이르러서야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밟을 수 있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건 1970년이 되기 전인 1969년이다. 물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라면 램프의 요정 지니는 알라딘에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 기생충의 무능한 가장 기택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계획이 뭔 줄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인생과 계획하지 않은 인생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처음 가는 곳을 여행할 때 지도를 보고 따라가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난다. 옆길로 새기도 하고 가다가 다쳐서 목표로 했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도는 여행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반면에 지도 없이 무작정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한 행동이다. 계획은 인생의 지도다. 놀라운 사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데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계획 없이 살면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인 손정의는 인생 50년 계획으로 유명하다. 그가 19세가 되던 해에 세웠던 계획은 이랬다. 20대에 이름을 날린다. 30대에 최소한 1천억 엔의 자금을 마련한다. 40대에 사업에 승부를 건다. 50대에 연 1조 엔 매출의 사업을 완성한다. 60대에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1957년 일본 규슈 지역에서 태어난 손정의는 어려서부터 조센진이라는 차별 속에 자랐다. 제1교포라는 이유만으로 동네 아이들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어릴 적 꿈은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아버지는 제1교포로선 교육 공무원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무시받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반드시 1등을 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 일본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일본의 최고 사업가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10대에 인생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세웠던 계획들은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 2011년 손 회장이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세에 세운 계획대로 지금 와 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살면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손정의 회장처럼 생애 주기별 인생 계획도 좋고 1년 혹은 한 달 정도 단기간의 계획도 좋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종이를 꺼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간절함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뭐 아니면 도,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여지없이 발휘한다. 20대인 나는 공부를 오래 했지만 합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공부를 더 오래 했다고 해도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30대인 나는 훨씬 짧게 공부하고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차이가 뭘까?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간절함에 있었다. 20대의 나는 여유가 있었다. 아직 젊다는 생각에 올해 합격하면 좋겠지만 아직 젊다는 생각에 당장 올해 합격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는 공부를 빼먹고 게임을 즐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금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학원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포기하고 게임에 더 몰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 기간은 아무리 길어봤자 무의미하다. 반면 군 복무를 마친 31살의 나는 절박해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가정을 이룬 친구들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룬 것은 너무나 초라했다. 제대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 늦기 전에 합격해야 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나는 1년 안에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 생각만 했다. 자기 전에 그날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아침에는 복습을, 밥을 먹을 땐 녹음한 것을 들으며 공부했다. 공부하며 매일 가졌던 생각은 오직 단 하나.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합격할 수 있을까? 였다.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를, 주관식에서는 어떻게 나의 답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부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3차인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 더 공부하게 되었지만 1년 더 공부한 결과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동시 합격이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에게 노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당신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한 꿈에 다가서기 어렵다. 19세기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는 공장에서 일당으로 고작 동전 몇 푼을 받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자족하는 자는 용기 내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을 건너지 못한다. 그저 무력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다. 꿈이 있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테니.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추시생이 장수생보다 먼저 합격하는 이유. 학문하는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묻는 것이 옳다. 심부름 가는 아이가 나보다 한 자라도 더 안다면 배울 수 있는 것이니 자신이 남보다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스스로 고루하고 방술이 없는 데에 갇히는 것이다. 박재가의 북학의중. 시험의 세계에선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시생이 오래 공부한 장수생보다 먼저 합격하는 이변이 자주 일어난다.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늦게 입사한 직원이 선배보다 먼저 승진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시간이 선후 관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는 뭘까? 변화를 추구한다. 말하자면 실상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변화란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낯선 상태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안정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 변화를 좋아할 리 없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익숙함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다. 틀에 박힌 방식과 태도가 독창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 익숙함이 주는 함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천장에 실이 2개 매달려 있다. 실험실에 들어간 학생은 멀리 떨어진 2개의 실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에 학생들의 팔 길이를 대략 측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쪽 실을 잡고 다른 쪽 실을 향해 팔을 뻗어도 손이 닿지 않는다. 실험실 A에는 가위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를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은 어떻게 과제를 수행했을까?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다수 학생은 가위를 종이 자를 때처럼 한쪽 손으로 쥐고 가위를 뻗어 반대편 실을 잡으려 애를 쓴다. 대부분 잡으려고 하는 실이 끝이 가위에 싹둑 잘려나간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위를 거꾸로 잡는다. 위험하게도 나를 자신의 손으로 잡고 그 실을 잡아보려는 것이다. 이런 광경은 학생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분에서 20분 지속된다. 그런데 실험 B의 실에서는 가위 대신 망치를 가져다 놓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당수의 학생은 그 망치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망치를 한쪽 실 끝에다 묶는다. 실에 묶인 망치는 시계추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학생은 망치를 반대 방향으로 던진 뒤 다른 실을 잡고 기다리다가 망치에 묶인 실이 가까이 왔을 때 낚아서 두 실을 연결한다.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은 가위가 있는 방에 들어간 학생 그룹보다 훨씬 더 짧게 걸린다. 가위는 손잡이가 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망치보다 더 쉽게 실에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가위를 사용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생각을 좀처럼 해내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일상생활에서 실과 가위는 주로 가위로 실을 자르는 관계다. 따라서 가위의 기능을 자르는 것으로 한정해 버리기 때문에 가위를 묶는 용도로 활용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망치와 실은 역할과 기능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다. 망치에 실을 묶는다는 발상이 가위에서처럼 어렵지 않은 것이다. 위 실험은 익숙한 연결이나 상황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은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험을 오래 공부한 사람이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경우 매너리즘에 빠져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낯선 환경에 두어 익숙함이 주는 함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날이면 장소를 바꿔본다든가 환경을 재배치해보자. 자주 산책을 하며 자신을 낯선 상황에 두는 것도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작가들이 산책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창의성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데서 시작한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봤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아이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본다라는 말이 있다. 철학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린아이를 인간 정신의 최종 단계를 규정한 것도 어린아이의 창조성 때문이 아닐까?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젖어든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으로, 여행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익숙함이 주는 함정을 비켜갈 수 있다. 실패한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 성공으로 가는 길에 실패가 필연적이라도 막상 실패를 마주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머리로 실패를 이해하는 것과 심장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고통의 순간에 고통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는 고통의 슬픔을 충분히 느끼며 표현하고 다음 날부터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행정고시 면접에서 떨어지던 날 나는 너무 분하고 슬퍼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1년 동안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자니 앞이 깜깜했다. 합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밤새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다. 나를 제외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바로 씻고 학교로 향했다.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차마 격려의 말을 건네주지 못하던 그때 나는 책상에 앉아 그냥 다시 공부했다. 책상을 보니 다시 마음이 평안해졌고 나의 부족함도 보였다. 1년 더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다. 어젯밤엔 1년을 어떻게 더 공부하나 하는 생각으로 죽고 싶었는데 말이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10대에는 선원으로 일하며 국제 상선에 몸을 실었고 20대에는 증권 소개소에서 일하며 증권맨으로 능력을 발휘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에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렸으나 점점 더 그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1882년 프랑스의 급격한 경기 불황으로 고갱은 증권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 하지만 고갱은 이 실패를 슬퍼하기보다 기회로 삼았다. 전업 화가로 전향한 것이다. 직장 생활을 접고 야심차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나 고갱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지도 하나 없는 신인 작가에게 불과한 그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생계를 위해 방수원단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벽보를 붙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당시 그의 심정은 이랬다. 지금 나는 용기도 재능도 부족하다. 곡물창 걸어가서 목을 매는 게 낫지 않은가? 매일 자문한다. 그림만이 나를 지탱해준다. 고난 속에서 고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예술가로서의 그의 삶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기 시작했다. 소설 달과 육펜스의 주인공이기도 한 고갱의 작품들은 이후 파블로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와 같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회화뿐 아니라 조각, 판화, 도예, 저술 등의 다방면에서 작품을 남겼다.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로 자리매김한 그는 표현주의, 야수주의, 원시주의, 추상주의 회화의 씨앗이 된다. 해야 할 일을 해.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에서 안나가 한 말이다. 언니 엘사와 눈사람 울라프가 모두 자기를 떠난 상황에서 안나는 좌절하며 슬픔에 잠겨온다. 하지만 알렌델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내 일어선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길을 잃었고 희망도 사라졌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해. 길도 잃고 희망도 사라졌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슬픔에 지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내는 것. 그것이 당장의 실패를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다. 포기하고 싶을 땐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날 뽑아주십시오. 워싱턴을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미국의 선거 캠페인에서 짧은 스포츠용 머리로 등장한 노신사는 노골적인 지지 요구를 발언을 쏟아냈다. 두 눈에는 열정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태도에는 기품이 있었다. 1992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의 그에게 20%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로스페로의 이야기다. 그는 IBM 텍사스 댈러스 지부의 젊은 영업사원이었다. 첫 직장인 IBM에서 페로는 단숨에 이 회사 역사상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다. 1962년에는 그의 영업 목표를 1월이 지나기 전에 이미 달성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회사를 박차고 나오며 창업한 이유는 뭘까? 페로는 컴퓨터를 팔면서 동시에 컴퓨터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다른 회사에 여유분을 빌려준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곧바로 건의서를 작성해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계획이 부적합하다며 거절당했다. 낙담한 그가 향한 곳은 이발소였다. 댈러스의 한 이발소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넘겨보던 페로는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대다수의 인간은 조용한 절망의 인생을 산다 라는 글을 읽게 된다. 그리고 결심한다. 내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고. IBM의 최고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과감하게 IBM을 떠나며 기업에 컴퓨터를 대여해 해주고 서비스를 도와주는 업체 EDS를 창업한다. 세계 최초의 IT 서비스 업체가 등록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창업자이다 직원인 1인 기업의 길은 험난했다. 77번이나 사업 제안을 하고 거절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계약을 성사했다. 그 이후 회사는 초고속 성장을 한다. 페루를 표지 인물로 다룬 호춘지는 그를 가장 빨리 가장 큰 부자가 된 텍사스인이라고 표현했다. 로스페로는 자신이 창업하여 성공에 이른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그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도 때가 되면 해는 떠오르기 마련이다.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깜깜한 어둠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직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밀어 걷다 보면 찬란한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작가는 책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의 임계점에 다다르기 바로 전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실패를 한 뒤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의 변화로 행동을 바꾸고 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